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신임 차관들이 취임 전부터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명령은 공직사회에 자극을 넣는 매기 역할로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동력을 마련하란 겁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는 대통령실 비서관에서 차관으로 전진 배치된 용산 5차관이 있습니다. 부처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듯 이들은 내일 취임식까지 취소하면서 곧장 현안 챙기기에 나섭니다. 일부 차관들은 취임 전이지만 정책에 이념을 섞지 말라는 구체적 지시까지 부처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조현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차관 취임식을 취소했습니다. 4개 부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하다 이번에 차관으로 발탁된 이른바 용산 5차관이 근무하는 곳들입니다. 형식적인 취임식 대신 먼저 부처 현안부터 챙기며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들 중 일부는 부처에 정책의 이념이나 정치적 진영 논리를 섞지 말도록 하라는 지시를 사전에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개각 전후로 용산 5차관들을 따로 부른 자리에서 정책의 판단 기준이 이념이 아닌 국가와 국민이 되도록 조직을 다잡고 분위기를 확산하라고 지시한 것을 즉각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 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입니다. 무사 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부처 차관으로 핵심 참모를 보내는 건 잔잔한 공직사회에 자극을 주는 매기 같은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차관에게 직접 임명장을 주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인데 차관들의 공직기강 잡기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 차관 교체가 끝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들은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을 시작으로 조만간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환경부는 1급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쇄 인사 태풍을 앞두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 환경부 1급 고위공무원 전원이 임상준 대통령 국정과제 비서관의 차관 임명 직전인 최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부는 임상준 차관 업무 시작에 맞춰 조만간 후속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들도 신임 차관들의 공식 업무 시작과 함께 대규모 내부 인사를 준비 중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대부분 정부 부처에서 유사한 형태의 고위공무원 대폭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각 부처에서 1급에 해당하는 실장급 상당수가 물갈이되면 2급 국장과 3, 4급 과장도 연달아 승진, 전보 발령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규모 인사를 통해 집권 2년차 국정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르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공직사회를 인사로 쇄신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대규모 인사 물갈이를 앞두고 공직사회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제부처 한 고위공무원은 대통령이 핵심 참모를 차관으로 발탁하고 과감한 인사결정을 당부한 것은 명백한 공직사회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비경제부처 관료는 어디까지 인사폭이 커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렇게 공직 물갈이로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겠다는 대통령의 의도는 부처의 색깔까지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로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차관이 모두 바뀌는 이 통일부를 향해서 더 이상 북한 지원부 역할을 해선 안 된다며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책성 경고로도 읽히는 이 메시지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부처 기능이 변질됐다는 대통령의 인식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김유빈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통일부 장차관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김정은 면전에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남북 대화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변질됐다는 인식에 따라 향후 통일부는 북한 동향 분석과 대응, 북한 인권 관련 업무 등을 주로 맡게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극우 개각으로 규정하며 청문회와 상임위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개각은 한마디로 극우 개각, 극우 유튜버 개각입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구시대적 냉전주의와 적대적 대북관에 매몰된 사람을 지명하고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 캠코더 인사, 코드 인사 등 편향적 인사를 했던 것을 민주당이 잊은 것 같다며 내로남불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장마 전선이 잠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비는 주춤해졌는데 그 사이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해수욕장과 계곡은 무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이 몰려서 말 그대로 물반 사람반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인명사고도 속출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최근 내린 장맛비로 불어난 계곡물, 물살이 휘몰아칩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이 계곡에서 놀던 3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해조심하라고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몇 번을 지나서 나오라고 했대요. 우리가 여기 지금 사람 돼가지고 몇십 년 됐는데도 여기 처음에 아무 이런 일이 없었어요. 물에 빠진 3명 중 2명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30대 남성 1명은 숨졌습니다. 물 밖에서 보기에는 수심이 그렇게 깊어 보이진 않는데요. 실제로는 수심 2m에 달합니다. 제 키가 한 170이 조금 넘는데 땅이 발이 안 닿을 정도면 거기가 깊다는 얘기죠. 충분히 빠져서 사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찰은 1명이 물에 빠지자 다른 일행이 구하려다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울주의 한 해수욕장 바다 위에서 의식을 잃은 20대 안전요원이 발견됐습니다. 현장 구조대 등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곳에서 열린 생존수영대회에 참가한 초등학생이 수경을 잃어버렸다고 해 찾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오늘까지 예정됐던 대회 등 축제는 전면 취소됐습니다. 소방헬기가 강가 주변을 수색합니다. 어제 물살에 휩쓸려 실종된 40대 여성을 이틀째 찾고 있지만 물살이 거센 데다 흙탕물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 실미도에선 해루질을 하다 고립됐던 4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3년 만에 물러난 코로나에 본격 피서철까지 다가오면서 여행 명소들엔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명동 상권은 외국인 방문객들이 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 한동안 잠잠했던 바가지 상술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핫바 하나에 5,000원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최재원 기자가 명동으로 갔습니다. 일요일 오후 명동거리. 거리 곳곳이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특히 관광 필수 코스가 되면서 손에는 노점에서 산 맛난 음식들이 한가득입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훌쩍 오른 가격에 K 바가지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명동 노점에서 산 음식들입니다. 핫바 1개, 김치만두 4개, 붕어빵 4개를 샀는데 17,000원을 지불했습니다. 오징어 구이는 12,000원, 회오리 감자는 5,000원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보다 2,000원씩 더 비쌉니다. 석류 주스나 인삼 주스는 가격표조차 없습니다. 카드는 아예 받지 않고 계좌이체와 현금만 받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사 먹긴 하지만 비싸다고 입을 모읍니다. A little bit more expensive than the other districts. Unfair to some people who don't understand why they need to pay this much amount of money. 실제로 유튜브에는 외국인들의 바가지 경험담이 올라오고 내국인이 명동에 안 가는 이유, 명동의 미래가 보인다는 댓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K-팝 때문에 유행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덤태기나 뭐 바가지를 씌우면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명동 상인들은 식용유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외국인 상대 장사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너무 욕심내다 모처럼 돌아온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쫓아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요즘 커피값 웬만한 밥 한 끼 가격과 맞먹습니다. 지난해엔 원자재 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또 인상한다기에 이해를 하긴 했는데 최근엔 커피 주재료인 이 생두 가격이 20% 넘게 떨어졌는데도 가격을 내린다는 소식이 도무지 들리질 않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한 잔에 4,000원에서 5,000원대로 오른 커피 전문점 아메리카노 가격은 부담입니다. 직장인들은 아마 아침에 하루에 한 잔씩은 무조건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살기 위해서. 한두 잔은 뭐 괜찮은데 한 달치로 이렇게 카드 내역을 딱 보면 이제 부담스럽죠. 출근할 때도 가지고 나가고 식사 후에도 꼭 챙겨 먹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사 먹는 가격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보니까 집에서 RTD 제품들을 들고 나가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치솟았던 아라비카 커피 원두 국제 시세는 1년 새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동서식품은 인스턴트 커피 제품 가격을 지난해 2번 인상해 평균 8.6% 올렸지만 아직 제품 가격을 내릴 계획은 없습니다. 업계 1위 스타벅스가 지난해 1월 아메리카노 기본 사이즈 가격을 4,1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자 다른 대형 커피 전문점들도 줄줄이 인상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인하를 결정한 커피 전문점도 없습니다. 동서식품은 가공 전 원두 가격이 재작년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지금 가격으로 원두를 구입해도 내년 원가에나 반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 업계도 음료 가격에는 원두 외에도 원재료, 물류비, 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값이 오를 땐 빠르게 올리면서 인하 요인은 느리게 반영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내려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건 한우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우 사육 마리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 산지에서는 소가 헐값에 팔리는데 정작 정육 코너나 이 식당의 고깃값은 요지부동입니다. 박지혜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주말에 한 대형마트. 모처럼 찾아온 반값 한우 행사에 소비자들이 북적입니다. 아이고 이거 대박 맞았다 싶어가지고 조금 샀어요. 40% 하니까 굉장히 싼 거죠. 그 남편이 등심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비싸요. 뭐 우리 동네에선 등심 좋은 거면 거의 돈 14,0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선 지금 8,800원 싸죠. 올해 한우 사육 두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올 상반기 한우 1등급 키로당 가격은 지난해보다 1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평소 싸진 가격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한우 1등급 안심 100g에 올해 상반기 소매 가격은 12,433원으로 1년 전보다 10% 정도만 떨어졌습니다. 한우는 6에서 8단계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오는데 도축, 발골, 정형은 물론 단계마다 운송비와 인건비가 붙기 때문입니다. 한우 가격의 최대 절반 정도를 유통비용으로 내는 셈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일부 유통 과정을 줄이는 식으로 판촉 행사를 열긴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한우 가격 하락을 실감 못하는 이유입니다. 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단가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쉽게 이렇게 뭐 다른 마트를 가도 쉽게 이렇게 손이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반기에도 한우 공급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비자들이 물가 하락을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제보로 만드는 뉴스입니다. 비싼 기름값 조금이라도 아끼겠다고 최저가 주유소를 애써 찾아갔더니 처음 들어보는 신속 주유비라면서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합니다. 미끼 영업에 소비자들의 눈살만 찌푸려지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 부천의 한 주유소입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498원, 경유는 1,308원으로 셀프 주유소도 아닌데 주변 평균 가격보다 휘발유는 60원 이상, 경유는 50원 이상 쌉니다. 그런데 막상 기름을 넣으려 하자 갑자기 추가 요금을 얘기합니다. 3만 원 넣어주세요. 오늘 주유 서비스를 하고 2,000원. 네? 주유 서비스 2,000원 추가해서 3만. 주유 서비스가 뭐예요? 잠깐 내리고 이게 주유소를 둘러보자 그제야 신속 주유비 2,000원이란 안내문이 보입니다. 가격 보고 멀리서 찾아온 손님은 뒤통수 맞았다는 반응입니다. 근데 그 어플을 사용하는데 제일 저렴해가지고 가게 됐죠. 주유를 하려고 하니까 신속 주유비가 붙는다 2,000원이. 주유 게이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결제하게 됐던 것 같아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자는 3,000원어치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유비라는 명목으로 2,000원을 받고 있다고. 아니 기름값이 지금 1,498원인데 2,000원을 더 받는 데가 세상에 어딨냐. 하지만 주유소 측은 직원 고용 안정을 위해서라며 불법은 아니란 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다 하거든요. 원래는 한 최소한 3,000원 이상 받아야지 이게 좀 주유소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곳곳에 안내문을 붙여놨고 기름 넣기 전 한 번 더 물어본다며 결국 소비자 선택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름 넣으려 왔다가 그냥 가는 차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싼 가격을 내세워 미끼 영업을 하고 인건비는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꼼수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고 그 지자체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만든 지역화폐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를 돕겠다는 겁니다. 최근 정부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이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내놨는데 농협마트나 주유소마저 이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공국진 기자입니다. 최근 농촌 곳곳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두고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용품을 파는 농협마트에서 지역화폐를 쓸 수 없게 됐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사실상 쓸 곳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협마트에서 수박을 산 주민. 지역사랑 상품권을 꺼내들지만 결제가 안 됩니다. 상품권을 내시면 안 되거든요. 어디서 쓰라니요? 지역에서 쓰는 게 상품권 아닌가요?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처를 재편하겠다며 지침을 개정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곳만 가맹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농협마트와 주유소 등에서 상품권 사용이 막혔습니다. 상품권이면 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 데나 갖고 와서 쓰는 게 맞는 것이지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문제는 인구가 적고 사회 편의시설도 부족한 농어촌의 경우 각종 생필품 구매를 농협마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 400명이 사는 면 소재지인데도 농협마트 말고는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역 상품권으로 생필품을 사려면 택시나 버스를 타고 군청 소재지로 가야 합니다. 버스가 간다고 해도 그 불편한 다리 끌고 그럼 휠체어를 타든가 이래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주민 650명이 거주하는 전북 장수군의 한 마을. 농협을 제외하고 관내 소형마트는 10여 곳. 하지만 대부분 규모가 작아 고기나 생선, 채소 같은 신선식품은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주민들이 사러 오면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농협마트로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장수군이 발행한 지역화폐 절반은 농협마트에서 사용됐습니다. 하나로 마트에서 주유소에서도 쓰고 경제사업장에서도 쓰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쓸 곳이 물론 없죠. 그러니까 사용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구입을 굳이 할 필요도 느끼지 않아요, 지금. 반면 제주 지역 농협마트에서는 여전히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언제까지 될지는 계약이 없습니다.
11월에 할인 발행할 때는 이제 행안부 방침을 그대로 적용할지를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지역 상품권의 취지도 살리고 농어촌 마을의 현실도 반영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장 카메라 공진입니다. 술집 주인과 손님까지 남녀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계획된 범죄로 보이는데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손가방을 든 남성이 술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후 한 여성이 밖으로 뛰어나오고 7분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차례로 도착합니다. 뒤이어 의식을 잃은 3명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50대 남성이 술집 주인인 50대 여성과 가게에 있던 손님 60대 남성을 살해한 건 어젯밤 9시쯤. 남성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술집으로 들어가 주인과 손님을 살해했습니다. 여자 종업원이 매장에 뛰쳐와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다고 신고 좀 해달라고 해서 그 옆에 다방에서 사건이 났다고 빨리 좀 와주십사 하고. 사건이 벌어진 가게는 낮에는 주로 커피 등 차를 팔고 밤에는 술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자해했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지만 중태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술집에 들어서자마자 여주인에게 다가갔으며 얼마 뒤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가방에서 흉기를 갑자기 꺼내 여주인을 수차례 찌르고 손님도 살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의식은 되찾았지만 대화가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흉기를 미리 챙겨간 점에서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 사생활 영상 판문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초 폭로자는 황 씨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까지 한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은요, 이 호기심에 눌러만 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건을 보다 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자은 기자. 일단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달 25일 일인데요.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라고 등장한 A씨가 황 선수와 불상의 여성들이 등장하는 성적 촬영물을 최초로 폭로했습니다. A씨는 인스타그램 폭로용 계정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메시지를 주면 영상을 주겠다, 2,500원에 영상을 판다 등의 말을 남겼고 비공개 계정에는 모자이크가 안 된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황의조 선수는 지난해 11월 그리스 숙소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촬영물은 상대 동의를 다 받은 것이라며 사실상 촬영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적 촬영물, 결국 이 불법 여부를 가르는 건 동의 여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는 진술이 나온다면 황 선수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 후 휴대전화에 소지했다면 죄는 되지 않는데 A씨는 황 선수가 여러 여성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해왔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받지 않았다는 증거나 증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황 선수를 처벌하기에 어렵게 됩니다. 만약에 그 말한 사람이 내가 동의해서 찍은 게 맞아요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뭐 황의조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경찰에서 밝혀질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 최초 폭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 황의조 선수의 진실 공방과 별개로 최초 폭로자는 아주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씨가 다른 여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황 선수와의 성적 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영상 유포와 별개로 A씨 주장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만약 허위로 판명된다면 이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포된 영상, 이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찰은 영상 유포 과정을 수사 중인데요. 영상 유포의 추적 과정에서 다운로드를 받거나 사이트를 찾아간 흔적이 나온다면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마디로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 무심코 누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꽤 높습니다. 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착취물이 텔레그램 등에서 무차별로 제작되고 유포됐던 N번방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 이후로 불법 촬영물 유포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왔고 촬영물 시청만 해도 처벌된다라는 내용이 입법이 됐습니다. 또 최초 유포자가 아니어도 영상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똑같은 법규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국가보훈부가 그동안 말이 많았던 가짜 독립유공자 검증에 나섭니다. 친북 논란이 일었던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이나 허위 이력 의혹이 제기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도 이 검증 결과에 따라선 서훈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광복 이후 친북 활동 이력으로 독립유공자 서훈 적절성 논란이 거셌던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 손용우 선생.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그런 불이익을 받고 다 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6번 탈락 끝에 2018년 재심사를 통해 서훈됐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국가보훈처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엔 서훈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바꿨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 포상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해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속한 취소 절차로 가짜 독립유공자가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특정인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지난 정권에서 논란이 된 손 선생과 기록이 달라 가짜 의혹이 제기된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김근수 전월순 선생을 사실상 지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추앙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보훈부는 공과가 함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해 재평가 방안도 찾아볼 계획이라며 초대 농림부 장관이자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죽산 조봉암 선생 등에 대한 서훈 검토의 길도 열어뒀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네, 여랑여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땡땡땡땡 공방, 어떤 공방입니까? 네, 마약 도취 공방입니다.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두고 민주당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며 마약에 도취돼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제1야당을 마약에 도취했다고 했으니 민주당이 가만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당장 김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야당을 향해 마약에 도취됐다고 하는 게 도대체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김기현 대표님, 정신 차리십시오. 자기 존재감 과시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사과하지 않으면 김 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도 시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할 말을 한 것이라며 사과는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 도취, 정신 차려라. 양측 모두 발언이 정말 거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당 대변인단에서 오가는 논평 역시 날이 서 있는데요.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여당 대표의 막말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개딸이라는 마약에 취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마약으로 받아쳤습니다. 안 그래도 초여름 무더위에 숨이 턱턱 막히는데 여야 정치권의 소모적인 말싸움은 국민들의 불쾌지수만 높일 뿐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만남 심경전이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인데 이낙연 전 대표 얼마 전 귀국했지 않습니까? 네. 두 사람 아직 안 만났죠?
네, 안 만났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귀국 후 전화로 안부를 묻고 만남을 제안했고 이 전 대표도 호응을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양측의 회동 성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가능한 빨리 만나자는 입장이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서두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봉화마을도 방문한 뒤에 이 대표를 만나겠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남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 물밑 신경전만 좀 고조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친낙계로 꼽히는 윤영찬 의원은 두 사람이 만나기에 앞서서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낙연 대표는 대선에 협조하지 않아서 이재명 후보가 졌다. 이렇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황당하죠. 세상의 모든 선거에 주역이 다 있는데 주역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그러자 친명계 핵심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신뢰 회복을 하려면 먼저 만나야 하지 않겠냐며 만나지도 않고 신뢰 운운하다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심상치 않자 박지원 민주당 상임고문은 손잡고 함께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 내년 총선이라며 두 사람이 빨리 만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는데요.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민주당이 많이 미흡하다. 민주당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소위 개딸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는데요. 향후 당의 진로를 놓고 두 사람의 팽팽한 삿바 싸움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은 11월 16일에 치러집니다. 킬러 문항 같은 초고난도 문제를 배제한다고 해서 어떻게 출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EBS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나 그림, 지문들을 더 많이 활용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16일에 실시하는 수능에선 EBS 교재 강의 연계율을 작년과 같은 50%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은 EBS 연계 체감도는 더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교재 등에 나온 도표나 그림, 지문 등을 수능에 더 많이 활용해 수험생들이 많이 봐온 문제를 내겠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교육과정평가원 측은 연계 체감도를 높이는 게 난이도를 낮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도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느냐에 따라 난이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문 내용이 EBS 나온다 하더라도 5가지 선지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도 충분히 변별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앞서 교육당국이 올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난이도, 문제 유형은 여전히 안개 속인 겁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선 킬러 문항이 7개가 포함돼 올해 수능 가늠자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 9월 모의평가가 유일한 잣대인 셈입니다. 친구들이 9월 모의평가에 대해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동시에 그거를 잘 분석해야 되겠다고. 9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좀 난이도나 어떤 그런 문항들이 어떻게 나올지 대략적으로 좀 알려줬으면 하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9월 모의평가에 앞서 킬러 문항 아닌 구체적인 문제 유형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아이 키우는 걸 포기한 산모가 우선 익명으로 출산을 하면 이 아이 양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뜨겁습니다.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와 반대로 양육 포기를 조장할 것이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선 보호출산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아빠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되고
Bonjour, je suis assistante sociale. Je veux pas le garder. 아이를 낳고도 양육을 포기한 엄마의 이름은 그 순간부터 X가 됩니다. 출산 후 위탁부터 입양까지 프랑스 정부가 책임지는 보호 출산, 이른바 X의 출산을 담은 영화입니다. 비밀 출산, 익명 출산 등으로 불리는 보호 출산은 신생아 유기를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하는 방식입니다. 낙태를 금지하는 가톨릭 교리가 배경이 되는 프랑스 보호 출산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산모 X가 낳은 아기를 병원이 대신 출생 신고하고 국가가 후견인으로서 입양을 돕습니다. 산모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 파일은 철저히 봉인해둡니다. 산모는 출산에 대한 비밀과 신원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는 민법을 근거로 하는 프랑스의 보호 출산은 익명성이 핵심입니다. 작년에만 프랑스에서 여성 209명이 이 법에 따라서 출산했는데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육 포기를 부추긴다는 평가도 있지만 독일에선 상담 과정에 마음을 바꾸는 비밀 출산 신청자가 4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독일과 체코에선 신상 정보의 공개를 원치 않는 친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서 아이가 승소할 경우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논란과 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입 100년이 지난 프랑스에선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친모의 정보 제공 동의를 꾸준히 기다리고 있고 자신이 X가 낳은 아이라고 털어놓은 프랑스 가수의 사무곡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De la même manière que moi, si on se croisait dans la rue, sûr qu'on se reconnaîtrait pas. Sûrement quelqu'un qui regrette mais qui se dit qu'elle a bien fait. 이웃나라 일본에선 2년 전에 한 사립병원이 산모 11명의 익명 출산을 도왔지만 일본 정부는 법적 도입엔 신중합니다. 出自を知る権利、診療力や戸籍の扱いなどさまざまな論点について検討が必要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보호 출산 제도 논의가 시작된 우리나라도 도입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신 갈등 상담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함께 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낙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입양을 보낼 수도 있고 만약에 키우게 되면 부모로서 준비를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쭉 이어지는 거죠. 제도 도입만이 능사는 아닌 만큼 출산과 입양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를 보다 전혜정입니다. 무더웠던 주말을 뒤로하고 이번 주는 다시 장맛비입니다.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남부 일부 지역까지 비가 확산되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제주와 남해안에 최고 100mm 이상, 호남 내륙엔 5에서 50mm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모레 화요일엔 장마전선이 북상해 전국에 비가 오겠고 수요일까지 이어집니다. 한편 오늘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전주 34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높은 습도의 체감 기온은 더 높겠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모레 조금 꺾이겠고요. 수요일 다시 비가 그치면 30도를 넘기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서울 명동이나 종로 나가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습니다. 올해 4월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이 27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려 즐겨 찾는 게 길거리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 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싸졌습니다. 이젠 약탈적이란 느낌마저 듭니다. 꼬치 하나에 음료 하나 먹으면 10,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묻지마 가격표에 카드는 받지도 않고 현찰만 받습니다. 솔직히 사 먹는 외국인들 말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를 2번 이상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54%에 그친다고 합니다. 다른 관광 대국들은 70% 수준입니다. 왜 다시 오지 않을까요? 한탕 하려다 인심도 잃고 손님도 잃는 법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바가지로 흥한 자, 바가지로 망한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